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는 그 지역을 주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러시아의 신흥 재벌이라고 불리는 올리가르히들이 이 전쟁의 이면에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신흥 재벌들이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들의 부동산, 초호화 요트 같은 사치품 이런 자산들을 동결하는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이 올리가르히들은 서방의 제재를 피하려고 자산을 몰래 또 딴 곳으로 옮기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제재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서방 국가들은 요트 관리가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러시아 경제를 장악했다는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이 집단의 정체는 어떤 것이고 이들은 어떻게 부를 창출했는지, 또 현재의 위치와 고민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와 산업계의 다양한 현안과 숨은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오늘은 러시아의 억만장자라고 불리는 올리가르히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괜찮으십니까? 일주일 쉬면서 예. 다른 분들이 진행하고 출연하는 방송을 제가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건강해야 되겠구나. 참 인정사정 없구나. 그럼요. 빈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재벌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나라의 그들을 가리키는 고유의 용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벌 뭐 이러면 한국의 그 계열사 여기저기 거느리는 그렇죠. 그 회장님 그룹들 그런 뜻일 텐데, 오늘 갖고 오신 올리가르히라고 하는 러시아 말인 것 같은 걸로 추정됩니다만, 그들이 또 그런 집단이에요? 맞습니다. 이 올리가르히는 사실 그리스어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예. 소수 지배자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뿐만 아니라 예. 정치까지 엮여서 어떤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 실제 우리로 따지면 정경유착이 만연했었을 그 시절의 재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여담인데요. 예. 러시아 말에는 그리스어로 표시되어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러시아라는 어원도 그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왜 어떤 관계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래 그 민족은 바이킹이 넘어온 건데, 예. 바이킹이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유럽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저쪽 그 대서양 쪽으로 갈 때는 큰 배를 가지고 갔고, 워낙 원래는 대양이니까. 어디 사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북유럽에 사셨던 분들이죠. 스칸디나비아. 예, 그 동네에 사시던 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추우니까 내려온 거죠. 남쪽으로. 그런데 예. 대서양 쪽으로는 큰 배를 가져갔고, 그런데 이 발트해 쪽으로는 강을 이제 타고 올라가야 되다 보니 네. 노를 젓는 이제 기다랗고 좁은 배를 타고 갔는데 그걸 루테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배들을 보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걸 루서 이렇게 불렀고, 그게 러시아의 지금 어원이 된 거예요. 루테 어쩌고 하는 그런 이름의 배를 타고 온 사람들. 그렇죠. 네. 그게 러시아의 어원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서 네. 그리스어에서 기반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이 올리가르히도 똑같은 겁니다. 네.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러시아의 글자들과 네. 그리스 예전에 뭐 신전에 있었다는 그 글자들을 보면, 뭐 지금 그리스의 간판들 보면 비슷해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의 대표적인 종교인 예. 그것도 그리스 종교. 예. 네.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올리가르히 이 사람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난 사람들이냐라고 예. 했었을 때, 그 직접적인 기원을 얘기할 수 있는 거는 1988년 페레스트로이카 그때 대두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경제가 자유화되면서 생긴 그렇죠. 예. 북한으로 치면 장마당 돈주들 같은 그렇네요. 비슷한. 예. 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1988년에 페레스트로이카 등을 통해서 러시아가 개혁 개방을 하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갑자기 1990년에 러시아가 급격히 와해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소련이요. 소련이 와해되면서 어떤 일이 전개되기 시작했냐면, 그때는 소련이 14개의 위성
위성 국가를 소련이란 이름 아래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위성 국가들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미션을 줬어요. 우크라이나는 군수 장비부터 그다음에 곡물을 제공해주고 또 저쪽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는 또 뭘 제공해주고 해서 각각의 어떤 그 중요한 경제제들을 수급해주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소련이 패망하면서 이들 국가가 개별적인 국가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러시아로 바뀐 상황에서 갑자기 생필품이 부족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배급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뭐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지아에서 뭐 들어오고 뭐 체첸에서 뭐 들어오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었는데 예. 그게 그 나라들이 이제 독립국가가 되니까 야 그걸 너희를 왜 줘? 우리도 팔기 바쁜데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배급제 상황에서 공급 체계가 시장 경제로 잘 돌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생필품 가격이 10배, 20배씩 오르다 보니 이때를 틈타서 밀수, 밀매, 암 시장을 장악하면서 정말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 당시 떼돈을 벌었던 사람들을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러시아 마피아라고 불렀습니다. 뭔가 폭력 조직들과도 연계가 뭐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이 당시 활기를 쳤던 러시아 마피아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해서 그 조폭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조폭을 연상시키시면 안 돼요. 뭔가 약간 우리 조폭 보면 약간 영화에서는 근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예. 법도 질서도 잘 작동 안 하니까 예. 법보다 조금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예. 이른바 펀치 영어로는 그런데 러시아의 마피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폭 보면 일자 무식에 힘은 세고 뭐 문신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러시아의 마피아의 주축은 누구였냐면 전직 KGB, KGI, KGB. KGB. 예. 예, 예. 그 다음에 전직 군 장성이나 군인 출신, 그 다음에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마피아의 주축이었어요. 그 직전에 돈이나 권력을 그나마 좀 갖고 있었던 사람들. 맞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냉전이라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KGB라는 그 조직을 그렇게 방대하게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을 슬림화했겠죠. 네. 대거 KGB에서 은퇴하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뭐 할 수 있는 직업을 못 구하겠죠. 이런 혼란기에. 네. 게다가 또 체첸하고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다음에 그 냉전 시대의 군비 비축 때문에 방대한 규모의 또 군사 조직을 운영했다가 이걸 또 슬림하다 보니 네. 갑자기 이 사람들이 퇴직 장성들이나 군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이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이상하게 또 공산권 국가들은 스포츠 강국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흔히 말해서 상무, 국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팀들. 네. 또 이것도 비용만 들고 이제 운영할 필요가 없어지니 또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시장으로 나왔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세 가지 집단들은 모두 약간의 완력을 사용할 줄 아는 집단이잖아요. 돈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머리도 좋았죠. 예. KGB나 군 장성이 된다라는 건 그냥 운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집단의 사람들이 이 혼란기 때 먹고 살 거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뛰는데 네. 이거를 잘 납품해서 갖다 팔면 떼돈을 벌겠구나 했고요. 자신들의 후배나 또는 예. 친구나 아니면 동료들 중에 아직 관료로 남아있는 집단은 근거리에 있겠죠.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암암리에 봐주거나 눈 감아주거나 이런 일도 쉽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런 불법적인 암시장과 밀매를 통해서 정말 단기간에 떼돈을 번 거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게 그 예.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영기업이었던 거를 민영화하겠다라는 것들이 발표는 됐는데 민영화가 이렇게 순탄하게 안 됐어요. 네. 살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것들을요.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느냐?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는데 갑자기 90년대 드디어 러시아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그 당시 IMF의 처방이 네. 우리나라 IMF 처방과 똑같았어요. 국영기업 빨리 민영화하고 시장 경제 도입해라라는 외국인 거죠. 투자 자유화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영기업을 갑자기 민영화해야 되는데 이런 큰 기업을 누가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민영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 이 돈 번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 마피아로 암 시장에서 떼돈 번 사람들이 나 돈 좀 있는데 야 친구야 나 전직 관료 누군지 기억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러시아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IMF 처방으로 내려졌던 것들을 예. 일거에 그 국영기업들을 대거 매입하면서 지금의 올리가르히라고 불리우는 야. 합법적인 기업들을 대거 거느리는 재벌 집단이 됐던 맥락이 요때 이렇게 된 거죠. 러시아 붕괴의 최대 수혜 그룹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러시아 경제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계속 공무원 하셨을 분들인데 평화로운 시절이었다면. 그렇죠. 관료하셨을 분들인데. 네. 자, 일단 93년도에 러시아에서 발표한 내부 자료를 보면요. 러시아 내부의 거의 모든 은행을 이 러시아 마피아들이 다 소유해요. 모든 은행을. 민영을 하라고 했는데 밖에 예. 돈 있는 분들은 그분들 뿐이니. 그러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금고를 그냥 공식적인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네.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나라 재벌의 탄생 역사하고 교집합이 막 왔다 갔다 생기고 그러네요. 느낌이. 맞습니다. 예,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내가 은퇴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공공기관 선배를 봤더니 예. 뭐 은퇴한 유도 선수, 은퇴한 펜싱 선수 이런들을 귀합해서 나름대로 또 총도 좀 쏠 줄 아는 퇴직 장성들까지 해가지고 예. 올림픽에서 또 사격 금메달 하는 애들도 거기 섞여 있대 하면서 예. 이렇게 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또는 합법적인 또는 뭐 탈취죠. 예. 이렇게 해서 기업들을 병합해서 큰 돈을 벌더라. 우리도 하자라는 세력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마피아 조직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1991년에는 마피아로 분류되는 조직 수가 785개였던 것이 예. 1993년도에는 5,700개로 늘어났고요. 5,700명이 아니라 개 조직의 개수가 그렇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1만 개의 마피아 조직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피아 단원으로 러시아 경찰청에 등록이 돼서 관리 대상에 들어간 사람은 50만 명. 그 동네 마피아는 그냥 저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건 아니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조직들이 있는지 그 이름들 우리 무슨 경찰서에 무슨 가면 그 수첩에 괴보 있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걸로. 예, 우리 무슨 지존파 뭐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예. 것들로 이제 분류된 게 이렇게 늘어난 거죠. 야, 그러니까 구소련의 엘리트들이 네, 소련 붕괴 이후에도 사회 상층부를 형성했다. 맞아요. 어. 그런데 그 방식이 네. 약간 무력을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형태로 간 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식 그 시기에 둘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는 뜻이네요. 그렇네요, 결국은. 참. 자, 그래서 예. 이들이 하는 일들은 통상적인 마피아는 똑같습니다. 납치, 청부살인, 폭탄 테러, 그리고 군인이라든가 무기를 사용해 볼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얼마나 또 이런 걸 잘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피크였던 시절이 방금 말씀드렸던 93년도. 네. 국가에서 뭐 불화하는 국영 기업들을 낙찰받아 와야 되고 그리고 서로 암시장이 번성할 때 먹고 뺏기고 하는 시절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93년도 한 해 모스크바에서 살해된 사람이 1,400명,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살해된 국회의원이 12명. 오, 예,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진짜 혼란기였네요. 혼란기였던 예. 거죠. 예. 이 당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말하는 올리가르히의 올리가르히. 전신이 됐고요. 러시아 재벌이네요, 그냥. 러시아 재벌입니다.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힌트가 하나 얻어지죠. 우리 러시아 재벌을 TV에서 어디에서 많이 마주치는지 기억하시죠? 러시아 재벌을 TV에서 본다고요, 예. 우리가? 가끔 TV 중계 이분들이 잡혀요. 바로 축구장에서. 관중석에? 예. 구단주시거든요. 저는 그냥 모르지 관중인지 구단주인지. 그러셨구나. 저처럼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구단주를 딱 잡아주시거든요. 아. 그러면 구단주 오늘 구경 왔네 이렇게 저는 알죠, 일종의. 네. 예. 그런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올리가르히 중에서 첼시 구단주가 있습니다. 네.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분이신데 예. 이 아브라모비치도 올리가르히인데 첼시를 샀고요. 그다음에 첼시는 러시아 축구팀이 아니잖아요. 영국 축구팀입니다. 그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설기현 선수가 뛰었던 레딩이라는 팀이 있어요. 예. 거기 구단주는 또 세계적으로 유명했었는데 안톤 진가레비치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구단주가 29살이었어요. 올리가르히 2세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니 얘네 재벌들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축구단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농구단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재벌도 그런데 무슨 국기협회 회장님들은 다 올라가 보면 거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돈 좀 있어야 이런 스포츠 산업을 융성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대통령이 하나씩 하라고 했죠. 사실은. 그렇죠. 떠안겼죠. 그런 거죠. 떠안긴 거죠. 그래서 거긴 그렇게 된 건데 이 러시아는 누가 떠안긴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전직 스포츠 선수였잖아요. 아, 그래서 내 돈 써가면서 추억에 잠길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나 돈 좀 있는데 이제 내가 운동 직접 할 그런 연배는 아니고 구단들 몇 개 사서 네. 내가 관람도 하고 구경해야겠다. 바로 그런 기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올리가르에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세계적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구단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TV 보다가 귀여운 딸이 아빠 나 저 선수 사줘 그러면 사주는군요,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팀을 사줄게. 자, 그런데 이 올리가르히에서도 숙청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원래 옐친 대통령 시절에 네. 어떻게 보면 옐친 대통령의 비호 아래 성장해 왔던 곳들이잖아요. 그리고 옐친 대통령이 재선되거나 그럴 때도 미디어를 장악하거나 신문을 장악했던 곳에서 아, 이 사람 선정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네. 본인들의 영화를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세대 교체가 있잖아요. 옐친에서 푸틴으로. 네. 그런데 그때 옐친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올리가르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조세격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네. 베레조프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아, 이 젊은 청년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나보세요 하고 천거한 사람이 푸틴이에요. 젊은 청년은 누군데요? 그 젊은 청년이 푸틴 대통령. 네. 네, 네.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에게 아. 이 친구 참 KGB 출신인데 영민한 친구인데 올리가르히인 내가 올리가르히의 두목 중에 두목인 베레조프스키라는 사람이 네.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니 친하게 지내세요 하고 천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옐친 대통령이 물러나고 예. 푸틴이 대통령이 될 때 바로 이 베레조프스키가 내가 천거한 그 청년이니까 야, 이제 네가 대통령 해 하면서 뒤를 빵빵하게 받쳐줬어요. 아하. 그랬는데 푸틴이 어떻게 했느냐? 이 베레조프스키를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기업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그런 분이 있는데. 네. 네. 자, 그래서 네. 갑자기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올리가르히의 부정부패와 방만 경영 그리고 잘잘못을 가리겠다라고 하면서 올리가르히에게 오히려 총구를 겨누는 일이 생겨요. 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올리가르히를 전부 처단한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 위에 앉으려는 올리가르히들은 쳐내고 자신을 비호하는 올리가르히들을 다시 앉히기 시작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첼시 구단주였던 아브라보비치를 지근해 둡니다. 아하.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아브라보비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베레조프스키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을 자신의 양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리가르의 시조세인 베레조프스키가 네. 야, 이 아브라보비치라는 이 친구 참 일도 열심히 하고 총명하네. 그리고 얘를 키워준 거거든요. 네. 둘은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그- 보니까 또 길드가 또 형성됐겠죠. 예. 그러다 보니 아브라보비치는 그 베레조프스키 때문에 이 반열까지 올라왔는데 네. 푸틴하고 같이 편을 먹고 베레조프스키를 처단하고 그래서 베레조프스키는 어떻게 됐느냐? 2013년에 네. 영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아. 이 처단이라는 게 그냥 예. 가난하게 두거나 사업이 영세하게 되려는 걸 놔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쪽은. 뭐 홍차 같은 거 보낸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돼서 이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올리가르히가 네. 두 가지 군집으로 나눠야 된다. 1세대는 베레조프스키와 비슷한 유대인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역시 전직 스포츠 스타, 뭐 저 KGB 출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분들 말고 또 다른 이런 군집도 똑같이 전직 KGB 출신, 뭐 그다음에 장성 출신 있긴 한데 네. 이 두 군집은 전혀 다른 군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우리나라의 역사 현대사하고도 아주 비슷한 두 다른 시기였지만 양쪽에 그 이전 시기 엘리트들이 또 어차피 세력을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군요. 러시아의 재벌 이야기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러시아의 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부원장님. 네, 다행이긴 한데요. 네. 괜히 저 해코지 당할까봐 여긴 가끔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이 없어지거든요. 아, 보호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남이 주는 음식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올리가르히들이 이제 잠깐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냐, 네. 요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무기 밀매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무기 밀매. 예. 그러니까 러시아 그 부대가 예. 위성 국가 14개의 여러 군데 이제 부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있었던 장비들 중에서 어떤 거는 고스란히 잘 들고 오고 어떤 거는 뭐 경황이 없어서 놔두고 오거나.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핵무기 다 놔두고 왔다면서요. 맞아요. 좀 이따 찾으러 올게. 왜? 그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품목들이 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무기들 중에서 몇 개를 몰래 빼돌려서, 그리고 본인들도 전직 KGB 출신이고 장성 출신이니 뭐가 관리 안 되고 뭐가 하는지 그게 눈에 알죠. 보였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 밀매를 통해서 초반에는 정말 떼돈을 벌었어요. 네. 특히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주인공들 중에 하나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요. 우리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을 했었는데 네. 로드 오브 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 나중에 한번 그냥 뭐 찾아서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 배경이 뭔데요? 그 배경이 올리가르히 중에서 빅토르 부트라는 사람인데 역시 전직 KGB 출신입니다. 예. 이 사람이 무기 밀매로 떼돈을 벌어서 정말 호화로운 생활도 하고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냥 영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어떻게 됐느냐? 빅토르 부트라는 사람, 미국에 잠깐 무기 팔고 뭐 이런 일보로 들어갔다가 네. 딱 잡혀요. 미국에서 네, 미국 정부한테. 미국에서, 예. 미국 정부에 딱 잡혀가지고 25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참 잘 살았는데 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나라 소유였던 무기를 네. 어차피 주인 없어지고 정부도 사라졌으니 네, 그 내가 갖고 가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팔았군요. 네, 맞습니다. 아,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에다 무기 팔았다는 그 바로 죄명인가 그거죠. 봐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죄명을 부여해서 25년형을 받았고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수익원은 뭐냐? 일단 옐친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국영 사업들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걸 하나하나 민영화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석탄, 철강, 금, 구리, 니켈 등 이걸 대거 올리가르히에 분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음성적이고 혼탁한 분야에서 거두는 수익이랑 이 양성화되는 요 사업에서 거두는 수익이 거의 비등비등했대요. 그런데 2000년 옐친 대통령이 사임하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숙청을 해는 과정에서 올리가르드 중에서 자신의 편에게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합법적인 범죄에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처럼 해봐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전 세계 부호 랭킹이라든가 전 세계 기업 랭킹에 몇 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올리가르히가 이렇게 큰 부자들이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때부터 알게 된 건데, 그런데 아직도 올리가르히의 전체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기야 저 유전이 우리 회사고 이 회사가 내 거면 저 땅 속에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가 계산이 돼야 내 돈이 계산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전에 운영했던 습성들이 남아서 네.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랑 이런 것들로 자금을 국외로 빼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능수능란한 조직이다 보니까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의 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무도 가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번 2017년에 미국의 경제조사국에서 러시아는 언제고 우리가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네. 저 올리가르히, 사실 푸틴의 다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예. 그 푸틴의 친구들이 국외로 빼달린 재산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계산 좀 해보자 하고 추정치를 미국 경제조사국에서 한 게 있어요. 예. 그때 조사한 금액이 역시 추정치고 다 밝히지 못했는데 1200조 원 정도 해외로 나와 있었다. 이렇게 조사 발표가 나왔어요. 러시아 재벌들의 개인 재산이 개인 재산이. 거의 우리나라 1년 GDP만큼.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만약에
러시아 국가는 제재하고 예. 올리가르히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재산은 제재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숨가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한 3배, 4배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돈. 그렇죠. 개인들이 갖고 있는 돈이? 예. 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전개되고 있는 예. 이 올리가르히의 재산 압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이게 법의 수위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그냥 재산 압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고르 세친이라는 올리가르히가 있습니다. 예. 이분의 옛날 별명이 다스베이더였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2008년도 미국 문서에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냐 하면 너무 이고르 세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는 거예요. 네. 이 이고르 세친은 푸틴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근무하고 있었던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때 그때 같이 근무했던 공무원 친구예요. 네. 전직 KGB. 예. 그런데 이 KGB 전직 공무원 친구에게 야 친구야 너 사업할 거면 내가 국영기업들 몰아줄게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예, 이 친구가 예. 이고르 세친이라는 예, 친구가 예, 공무원 예. 옛날 친구죠. 예. 그런데 이 친구 이고르 세친이라는 이 친구가 대외 활동을 잘 안 해요. 은둔의 어떻게 보면 CEO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알려진 게 없어서 네. 그 2008년 미국 문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무리 봐도 러시아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인물인 것 같다. 존재하지 않는데. 예, 이런 사람 없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잘 안 알려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만들면 공포감이 생겨요?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암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세를 키워가고 예. 이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름도 별명도 이제 다스베이더였고. 아, 본인은 바깥에 안 나오면서. 그렇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존 인물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의 둘째 부인이 올가 세치나가 이렇게 아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저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거 발음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올가 세치나가라는 사람과 프랑스에서 주로 야유회를 많이 가는데 네. 그 부인과 주로 찍은 사진 뒷 배경이 특정 요트 사진이 많아요. 본인 요트구만요. 그렇게 생각해서 네. 그 요트를 그냥 압류한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가라는 게. 그 요트에 형식적인 누구 명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명의는 이 사람 게 아닌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음.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 사람 거라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수사를 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의 일단 재산자 압류. 그렇죠. 압류를 함부로 한 거잖아요. 그거 제 거예요. 그 러시아 재벌과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면 관계 없다는 증거 가져오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예전 수준으로 러시아를 경제 제재했다가는 효과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막 그냥 사진 뒷배경에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얘 이 거야. 사람 거야. 야 압류해. 이렇게 돼버린 거라는 거죠. 지금 뭐 러시아가 외환 보유액으로 운영하고 있던 러시아 통장도 그냥 압류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뭐 스위스에 지금 엄청난 협조 공문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올리가르히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계좌가 전부 스위스은행 계좌들이거든요. 제발 그 계좌 좀 내놔라.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냥 재벌들이 당연히 우리나라 재벌도 다른 나라의 별장도 있고 있겠지. 네. 해외로 빼돌린 재산이 왜 없겠어요? 조금 있겠지. 근데 그걸 막아서 뭐 그 큰 그게 있겠나? 그냥 기분 나빠서 보복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1,000조가 넘는 돈이 밖에 나가 있으면 예. 와.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이 개인으로 추정되는 네. 자산들을 막지 않는 한 경제 제재의 효과성은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요. 러시아의 재벌들도 푸틴의 친구들이라고는 설명해 주셨는데 예. 못 믿었었나 봐요. 푸틴을 서로. 그러니까 자꾸 바깥으로 빼놓죠. 제 재산을. 소견으로는 네. 푸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점점 더 위험해지십니까? 위험해지는데 푸틴하고의 경제 공동체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냉랭해지면서 미국의 언론사들이 푸틴의 사생활을 좀 들춰낸 게 있어요. 네. 예, 그때 푸틴의 재산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내부에 있는 초호화 저택을 그냥 유튜브에 그 내부까지 생생하게 장면 찍어가지고 보도 때린 적이 있거든요. 미국 언론이. 미국 언론이요. 예. 푸틴의 부도덕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작심한 예, 거죠. 예. 미국에서. 근데 그때도 이 7대 올리가르히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제 거예요. 하면서 푸틴을 비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묘한 교집합적인 자산들이 있어 보여요. 네. 사실 그분 거였을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죠. 어. 그분 건데 명의는 네. 예. 그냥 알아서 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뭐 예전에는 뭐 그분이 갖고 있었던 게 각각 거고 뭐 그런 거죠 다. 그렇죠. 딱 그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맞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 분 한 분 7대 올리가르히 오늘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분들의 좀 면면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건설 부분의 최고 왕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로텐버그라는 사람인데 네. 이 로텐버그는 푸틴의 어린 시절부터 중마고예요. 네, 이 사람은 건설 쪽에서는 그냥 뭐 러시아 1등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 예. 어떻게 1등 됐느냐? 광급 공사를 몰아줬어요. 푸틴이 예, 얼마나 몰아줬느냐? 수조 금액 1년에 좀 많이 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수주 금액이요? 예, 글쎄요. 건설업을 제가 안 해봐서 9조 원을 몰아줘요. 1년치 공사가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푸틴이 크림반도를 병합했잖아요. 네. 그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해서 병합하고 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찬미한다고 해야 되나?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크림반도도 러시아 땅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증하고 편하게 양쪽이 왕래하기 위해서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 하나를 네. 그냥 지어서 헌사해요. 아, 그 건설업자가 예, 푸틴의 로텐버그가 친구. 예. 푸틴 친구가.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국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그 저택, 그거 제 거예요, 푸틴 거 아니에요 하고 얘기해줬던 사람이에요. 네, 예. 요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다스베이더 이분은 예전 공무원 친구고요. 이고르 세친이라는 친구인데 네. 이 친구는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분 담당 업종은 뭐예요? 이분 담당 업종은 이분이 진짜 다스베이더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별의별 거를 조금씩 하는데 도대체 가장 크게 돈이 버는 게 뭔지는 아직 불분명해요. 뭐 건설도 하고 예, 다 조금씩 합니다. 제과도 하고 예, 알루미늄도 좀 하고 뭐도 하고 우리나라 하는 거죠. 그룹 하나 떠오르는데 알루미늄도 하고 예. 자, 예.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또 절친이냐면 이고르 세친이 푸틴이 잠깐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적이 있죠. 총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베데프 대통령을 앞세웠는데 네. 그때 부총리로 앉힌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고르 세친을. 친구한테 야, 내가 이제 대통령 잠깐 안 하잖아. 그런데 저 대통령을 앉힌 애가 또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거든. 친구야, 세친아, 네가 부총리 하면서 좀 옆에서 좀 지켜봐. 라고 하면서 부총리를 또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도 했다가 기업도 했다가 또 정치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들어보면 그냥 푸틴이 시키는 거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럼 다 푸틴 재산일 거다 그게.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푸틴 재산으로 좀 추정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알루미늄으로 떼돈 번 사람이 네. 데리파스카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리파스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워낙 그 좀 싫어하는 올리가르인데 네. 미국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의 재산이 많아요. 뉴욕에도 저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데 그래서 FBI가 지난해 10월 달로 기억하는데 데리파스카에 있는 뉴욕 집을 압류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바이든을 당선하는 걸 저지하고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또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올리가르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서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었는데 미국의 재산이 많고 영향력이 있네요. 러시아의 이른바 재벌 네트워크가. 예. 특히 다른 올리가르히에 비해서 예. 이분이 미국 재산이 좀 많거든요. 이것도 푸틴이 부여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너는 미국 내부에서 그 돈으로 로비를 하든 뭐 영향력을 행사하든 그렇죠. 해라. 그렇게 또 짐작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어요. 몇 그다음에 명까지 했죠 지금? 지금 한 3-4명 되는데 네. 자, 우스마노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 출신, 전직 KGB 출신 이렇게 되는데 네. 이분은 스포츠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 펜싱 선수였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부인도 펜싱 선수, 저 리듬체도 선수이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철강 왕이세요. 이분도 뭐 런던에 뭐 1,000억 원짜리 집이 있고 이런 분인데 사실 요즘 이분이 뿔이 많이 난 게 이분은 재산이 너무 드러나 있는 재산이 많아요. 지금 표면적으로 확인된 재산만 21조 원이고 네.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한 99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올리가르히 재산 압류했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분 거예요. 노출돼 있으니까. 노출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뿔이 대빵나는 사람이에요. 뭐 이분의 역할일 수도 있네요. 혹시 제재하면 그냥 당신이 뒤집었어. 그게 역할이야. 야, 그것까지 했으면 진짜 고수들이네. 자,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압류한다라고 하면 다 이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트도 얼마 전에 큰 거 하나 압류한 건데 그게 이분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요즘 이 분들은 재산 압류가 제일 골칫거리예요. 예, 이분의 재산 압류가 제일 골칫거리고 실제 이 올리가르히들은 자신들의 음성적인 재산들로 인해서 국가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또 사용하거든요. 여기는 합법적인 범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누구를 갈취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그때도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들은 다 이런 쪽에서 나왔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자금줄이 일종의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이 올리가르히들이 재산을 불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표면적인 파산을 유도해서 남의 회사를 뺏는 일을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인위적으로 부도를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진 회사면 그때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은행도 자기가 좌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만기 연장 안 해주고 3시간 안에 갚으세요 하면 네. 그런 것들 또 거래처들에게 대금 납부를 미룬다든가 갑자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대규모 뭘 발주를 해놓는데 일부러 그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파산을 시키고 그 회사를 싸게 인수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럴 때도 바로 이런 부정적인 자금을 활용하는데 네. 그게 다 막힌 거니까 되게 힘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야, 몰랐던 이야기인데 들으니까 자꾸 우리나라 생각 떠오르고 재밌네요. 네. 예. 전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러시아 재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